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도 경제적 가치가 담긴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판결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고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 생생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KTX 승무원이 코레일 직원이 맞다며 복직을 판결했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이후 승무원들은 지급받았던 임금을 돌려줘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여승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심기를 고려해 내린 판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KTX 승무원 김승하 지부장이 곧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날 예정인데요. 앞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고 소송 시작하고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제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4,474일째입니다. 13년이요. 현재 네. 그러면 13년 동안 함께 소송을 하고 했었던 동료들 승무원은 몇 명이십니까? 지금 원래 해고된 분들은 280명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33명이세요. 아, 그렇군요. 지난 25일 공개된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에 작성한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의 협상 추진 전략 중에 KTX 승무원 재판이 정부에 협조해온 판결 사례로 기록됐는데요. 이 네. 소식 처음 접했을 때 승무원분들의 심경 어떠셨습니까? 물론 이미 처음 판결 났을 때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네. 실제로 그런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이 문건으로 보이니까 정말 이 억울함을 어떻게 네. 할 줄 몰라 너무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친구를 한 명 잃었고 네. 저희는 아직도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세월들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나, 아직도 책임지는 사람들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나, 누굴 잡고 호소해야 되나, 네. 정말 너무 힘들었던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억울할 때 사법부로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네, 법의 네. 힘으로 좀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 근데 사법부에서 이런 억울한 네. 일을 당하셨으니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잊혀졌다는 표현이 정말 아프실 것 같아서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좀 잊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네. 이 KTX 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다라는 주장으로 이 재판을 해왔던 과정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KTX 승무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네.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공무원 휴호가 없다. 내년이 되면은 철도청이 철도공사화가 될 것이다. 그때 되면은 직접으로 정규직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다 얘기가 없어지고 점점 열악한 환경이 되면서 저희 이 고용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은 서비스만을 담당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승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면서도 그 서류상으로만 자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모두 코레일 승무원을 KTX 승무원을 고용한 것은 철도공사다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승무원분들의 연령대가 저하고 비슷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KTX 처음 생기고 이 승무원 직원들 뽑을 그 공고가 뭐 철도의 스튜어디스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멋지게 화려한 문구로 그렇죠. 네, 승무원들을 모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상의 스튜어디스다. 준 공무원 대우한다. 그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에 한 번 쓰고 일회용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고용 관계로 만들어 놓고 버리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네. 그래서 1심, 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줬고요.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심 후에 밀린 임금도 받으셨죠? 네. 그때 법원에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판결을 하신 거세요. 빨리 고용을 해라. 이 사람들 해고되어 있는 기간 너무 오래된다. 그러는데 철도공사에서 이 고용은 하지 않고 임금만을 지급하면서 차일피일 밀어오다가 이렇게 대법원에서 뒤집히니까 모든 것이 다 부당이득이 돼버리게 돼서 1인당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고용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냥 임금만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니까 다시 내놔라. 그래서 1인당 1억 원을 내셨습니까? 내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기도 낼 돈도 없지만, 내려고 해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파업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우리가 투쟁한 것이 잘못됐고, KTX 승무원이 안전을 담당하고 싶다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모두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원 대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조악하고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게 안전사고를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승무원 업무의 비중도 적다. 그러니 승무원 업무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나왔거든요. 안전사고가 당연히 이례사항이어야죠. 매일같이 일어나면 그게 안전사고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비상식적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누군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시기 직전이신데요. 어떤 말씀하실 예정이세요? 우선 이렇게 뒷거래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정성이 있도록 수사를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좀 진정성 있는 답변 요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일단 다시 재수사, 재심을 요청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그거는 우선은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자체를 문제 제기해서 검찰에나 다른 수사기관에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에서 협조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전 대통령들도 다 구속수사하고 있는데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수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수사의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자신들의 신뢰성을 되찾는데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수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범죄가 있다고 하고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아마 재심이 열릴 텐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잡히면요. 그렇게 된다면 1, 2심에서 확실한 판단을 받았던 만큼 고용 지위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당장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저희 13년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법부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대법원이 이 KTX 승무원의 그런 불법 파견 그리고 취업 사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지 처음 시작은 철도공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승무원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만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전 철도노조와 정책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님께서도 지금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법으로 또 다시 재심해서 그때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난 만큼 1심, 2심 판결대로 승무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 합니다. 13년을 기다리셨는데 그쵸? 다시 네. 수사를 하고 재심을 하고 그 네. 시간을 또 어떻게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1심, 2심 판결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1심, 2심의 판결을 따라달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마 네. 지금 들어가셔야 되나 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면담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면담 잘 되시길 저희가 기원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동료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3살짜리 네. 아이를 두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적인 부담이 컸던 건데 그 네. 동료분께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이미 이렇게 드러난 만큼 정말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 꼭 반드시 다 찾아내서 처벌받도록 끝까지 힘내서 투쟁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네, 13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면담 결과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 KTX 승무원 김승하 지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죠. 특히 이 문건에는 이 승무원 관련 재판도 포함이 됐는데요. 당초 1심과 2심에서는 이 승무원들의 고용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고 결국 이곳의 승무원들은 1심 승소 이후 받은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이 제대로 수사가 되면 이 승무원들의 뼈아픈 지난 세월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생생 퀴즈는 이 승무원들의 일터,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열차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떼제배, 1번 떼제배, 2번 KTX, 2번 KTX입니다. 8650님이 해고된 KTX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겠어요. 위로의 말씀 드려요. 용기 있게 힘내세요. 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가 정답을 얘기했네요. 이 문자 소개하면서요. 제가 이 문자 읽어드린 이유가요. 정답 보내시면서 우리 이 승무원 분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거든요. 함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 저 안녕하십니까 이걸 안 들으면 가시가 돋을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지금 물 먹고 왔습니다. 왜요? 다이어트 중이라
생물만 먹고 갔어요. 생물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이 없구나.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을 중에 을처럼 보여요. 너무 슬프게 보여. 지금 을도 아니고 한 병에서 정 정도 왔어요. 저는 남북정상에 다시 만난다면 대접해드리고 싶은 음식 김정은 위원장한테 네. 전주 비빔밥을 먹고 왔습니다. 전주 비빔밥. 이렇게 골고루 음식을 넣으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네. 우리 경제도 상생 경제. 경제 주체가 모두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비빔밥 경제. 그냥 밥이라도 의미 부여하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아니 그래도 평양냉면도 드시는 세상인데 전주 비빔밥도 한번 대접해드려야죠. 네, 제가 오늘 왜 점심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제 지금 점심 먹으러 식당 갈 때마다 막 이런 생각해요. 보통 이제 임대해서 장사하시니까 그죠. 여기 임대료 얼마나 될까? 또 여기 상암동은 비싸니까. 비싸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임대료 쉽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음악과 함께 우리 범균 씨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수쟁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이 가게에서 대를 이어 국수쟁이가 되었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못 견디고 이곳을 떠납니다. 손님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게는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왕입니다.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줄여서 맘상모라고 하는데요. 맘상모의 임영희 상임활동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나는 연예인은 범균 씨인데 네. 오늘은 연예인이 우리 임영희 활동가님 같으세요. 그리고 예술인 같으세요? 오늘 굉장히 평범해 보이네요, 범균 씨. 아니 너무 제 옷을 좀 잘 입고 오셨어요. 예, 여기 TV가 아니니까 제 외모는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좋다고. 아, 너무 우리 멋지세요. 이명희 국장님 저도 뭐 길거리에서 몇 번 봤는데 NGO계 아티스트, NGO계 리버럴리스트. 네.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GO계 로맨티스트. 그럼요. 네. 아니 NGO계의 로맨티스트라고 할 만한 게요. 이 맘상모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먼저 맘상모. 가 어떤 단체인지 맘상모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저희 뭐 아까 소개하셨듯이 그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줄여서 이제 저희가 맘상모라고 하고요. 네. 다른 데서 소개할 때는 이제 일명 맘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 마음이 우리 상한 사람들. 다 네,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네. 범균 씨하고 여러 증거를 가지 이유로 이제 맘상한 분들. 이 세상이 좀 공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맘상한데 마음 너무 저분들은 자상하죠.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교육비 주고 그룹이 통신비 감당하려고 하는데 네. 다른 요인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뭐 임대를 폭등시킨다거나 갑자기 그렇죠. 나가라 그러면 네. 그럼. 그 매덕을 투자했는데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없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방금 말씀 마음 상한 상인들의 모임, 잠 못 이루는 상인들의 모임이시다. 네. 이렇게 저희가 불러드렸죠. 그래요. 이 맘상모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건데 네네. 우리 임영희 상임활동가 어떻게 맘상모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조그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상인들한테 이제 가게를 얻어드리고 빼드리는 일도 이제 저희 주요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게를 얻어드린 손님이 계셨는데 여러 분 계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장사를 시작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무렵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네. 새로 바뀐 건물주가 여기서 이제 내가 장사할 거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법이 좀 개정돼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네. 어딜 가서 하소연을 해도 다들 뭐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요? 네. 법이 좀 되게 있어도 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저는 이제 가게를 얻어들인 책임으로 일종의 AS를 하면서 이 사장님이랑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네. 여기서 쫓겨나도 어차피 다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런 잘못된 좀 법과 제도가 있는 이상 계속 장사를 하다가 또 쫓겨나는 일이 또 네.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열심히 일해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과 제도를 좀 바꿔보자라고 그때 이제 맘상모라는 활동을 시작을 했죠. 네네. 아니 사실 본인이 네. 겪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죠, 사실 그냥 중개사가 그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법률적 중개사의 책임은 아닌데 도의적 책임을 그렇죠. 느낀 거죠. 어. 방금 이제 정봉민 선생님이 왜 그게 보호가 안 되냐 그랬는데
서울에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를 합쳐가지고 뭐 한 4억이 넘는다. 예를 들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보증금 한 1억 정도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00이면 3억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상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바뀌니까 원래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서 5년 동안은 최소한 장사를 주셔야 되는데 그 조항을 악용하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건물주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장사라는 게 사실 자리 잡는 데 1년 이상 걸려요. 맞죠. 모든 게. 여기에. 최소 2,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이 가게가 있다 인식되는 것 자체가 맞아요. 한 2, 3년이 걸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권리금 내고 들어가죠. 인테리어 하잖아요. 인테리어. 매덕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그래서 이명국장님도 연구해보고 저도 연구해봤는데 한 5, 6년은 가야지 본전이 회수가 되고 이제 좀 자리 좀 나아지려고 잔다. 하는 즈음인데 법이 5년밖에 보호해주지 않는 것도 속상한 일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는 보니까 막 10년, 20년도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심지어 우리는 막 1, 2년 만에 그럼.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용산 참사도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갑자기 상인들 나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 장사 시작한 지도 안 됐는데. 그럼 너무한 거지. 그러면서 몇백만 원 줄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장사를 했어도 저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죠. 매덕을 투자했는데 네. 퇴직금 플러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넣어놨는데. 제 인생이 다 인생을 그러니까 다 이게 거는 거죠. 돈이 얼마고 얼마를 투자했다 규모가 얼마다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상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제 상인들이 자영업자가 피고용인을 두면서 직원 두면서 장사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3명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든 가게들이 다 대부분 본인이. 다 본인 혹은 본인하고 가족이 함께 운영을 가족하고, 한다는 네. 얘기인데 그럼 그 가게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하나의 그냥 일터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공간인데 근데 아까 이제 안진걸 처장님이 이제 5년 얘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법에서는 이제 의미 좋게 5년은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뭐를 들을 수도 있냐면 5년이 넘은 가게는 언제든지 내보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2013년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5년은커녕 1년, 2년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법이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법이었는데 그거를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만 원래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때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네네네.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고객은 어떻게 보면 건물주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임차인들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너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네, 손님이 겪은 일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네. 손님이 이제 이걸 겪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이거를 뭐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그 부동산은 안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은 안 하고 여기서 활동만 하고 있죠. 네. 야, 와이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남편이 저 오지랖이 굉장히 뭐죠? 네. 힘들거든요. 알죠? 그럼요. 아니 네, 그때는 아니,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할 수 있었지. 지금 같이 지금 이제 애가 셋이라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아니 저런 그때로 분은 돌아간다 그러면 네. 저런 분은 그래도 하세요? 해요. 지금처럼 고민- 하면 하세요? 뭐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난 못한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자꾸 본인을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평균이라고요? 네. 사회 아니, 평균인가 어린이가 제가? 많으신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면 네. 사실 뭔가 누군가를 대변해서 싸우기에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장님 그때 그 사장님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 때였고 애기들도 어릴 때였고 정말로 이제 전 재산을 들여서 그냥 진짜 인생을 몰빵하다시피 열심히 일만 하던 때였는데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한반도에 이제 좀 평화 무드도 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지난 한 2월 3월 달에 좀 되게 불안했거든요.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파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장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그냥 진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데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건물이 팔려서 새로운 그러네. 건물주가. 여기 그냥 좀 내가 뭐 해야 되겠어. 혹은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동네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가게를 저희 뺏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뺏기는 거죠. 한순간에 진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데서 내 운명이 결정되고 인생이 파괴될 수 있는 이런 가장 심각한 일이죠. 속상하네. 네.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 맘상무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일했던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진짜 많이 접수됐어요. 어떤 거 그죠. 있어요? 제가 심지어는 사례집을 이렇게 두껍게 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계약할 때 건물주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선생님도 그렇고 뭐 여기는 당분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 되니까 이제 세자 선생님들도 알거든요 다. 네. 여기 혹시 재개발 되나요? 재건축 되나요? 그러다가 쫓겨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용산 참사도 봤고 절대 안 한다 그래요. 당분간은 그런. 근데 알고 봤는데 한 6개월 했는데 갑자기 동네 분위기가 술렁술렁해요. 뭐 재개발 재건축 결이 떨어져가지고 곧 나가야 된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매덕 투자해놨는데. 그 이명 국장님이 그거보다 더 진솔한 말씀해 주셨죠. 매덕 투자도 문제지만 온 가족이 하루 벌어서 한 달 벌어 먹고 사는 생계수단,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찾아가 봤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요즘에 맘상모랑 민변 참여연대 등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제는 최근엔 법이 개정돼서 재개발 재건축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버틸 수가 있게 되어 있긴 한데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결의가 떨어져갖고 중간에 알려주면 또 나가야 돼요. 네. 아니 그럼 사람 다 나가면 어디서 장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퇴거 보상비를 줘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가게 됐으니까. 그럼 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일자리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건 보상해줘야지. 우리는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법제도 개선이라든지 건물주 선생님들에게도 사실 상도인을 생각해보면 법을 떠나가지고 계약 기간이 5년이었으면 네. 자기가 장사를 들어간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몇 천만 원 매력 투자하면 당연히 5년은 보장해주라고 자기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로 가야 됩니다. 근데 건물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건물이라는 게 엄연히 나의 재산이고 네네네.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었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서 나한테 줬는데 네. 내가 내 그 재산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건물주들도 있고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많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건물주를 꿈꾸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어디 중학교인가에서 설문조사를 맞아요. 했는데 장래 희망이 이제 2위가 임대업이 나왔어요. 1위는 이제 공무원. 뭐 초등학교만 가도 이제 1위가 연예인, 뭐 축구 선수 이런 거 나오는데 중학교만 가도 3등이 그렇더라고요. 뭐 정규직이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근데 이게 슬펐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고 내 건물이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야 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 맘대로 쓰는 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게 내 맘대로라는 이면에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이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법과 제도가 그대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의 경우는 이제 기존의 임차인들이 이제 다 합쳐가지고 세가 예를 들어 한 4,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여기만 내보내주고 비워주면은 우리가 뭐 한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눈 한번 찔끔 감고 내보내면은 더 큰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뭐 하지 말라고. 근데 법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눈 한번 찔끔 감고 돈 버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저희가 분쟁이 있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주가 기존에 이제 300만 원 하던 월세를 이제 1,200만 원 내라. 아니면 나가라. 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아니 한 번에 갑자기요? 3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요? 새로 바뀌면서 건물주가 건물을 사면서 300만 원 정도 내던 거를 이제 1,200만 원 내던 거 아니면 나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이상도 낼 사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1200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네가 이제 좀 많이 좀 최근에 뜬 동네인데. 범규님은 차마 이 못할 텐데 네. 이건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맞아요. 참여연대 밑에 보면 서촌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죠. 경북궁역에 그 2번 출구가 요즘 완전 떴거든요. 세종마을 음식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네네네, 맞죠. 거기 궁중족발이라는 사례예요. 맞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안 짰는데 제가 아는 사례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그분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새 건물주한테 빌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아유, 주변에 있는 세상에. 상인들도 제발 이건 너무하지 않냐. 300에서 1200이 뭐냐 했는데도 막 법원 동원해서 강제 집행한다 그랬는데 막 상인들, 지역의 NGO 스태프들, 그다음에 이웃 시민들이 막 막고 호소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좀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그 전세로 살 때는 값이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올라가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생계와 주거를 위협하는 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2년 끝나고 나니까 1억 얼마를 올려달라 그러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신경 되지 알죠. 진짜 하고 어떻게든 올려줬어요 또. 예.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겠다 해서
야, 집을 어떻게든 빚내서라도 사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생각이. 맞아요.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주다가 그러니까요. 막 부모님한테 막 땡깡 부리고 겨우 빌려갖고 올려주다가 질려가지고 대출 크게 받아서 집 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상인들도 네.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이제 가게를 하다가 임대인에게 이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쫓겨나고 나서 쫓겨나면서 이제 고민을 하죠. 야, 진짜 어떻게 장사하냐.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건물을 사요. 네. 건물을 샀는데 거기 또 임차인이 계시네. 네. 그래서 또 그 임차인한테 또 나가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이제 오늘 뭐 자본주의니 시장경제니 뭐 소유주 마음대로 이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자본주의 천국이라고 하는 종주국이라는 미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유럽만 해도요. 그렇게 자본주의 발전된 나라인데 주거나 상가 공간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를 다 합니다. 그럼요. 심지어 네. 아예 표준 임대료제도를 정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상 임대를 못 필요하죠. 받게 하는 나라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임차인이 과실 없으면 평생 그 사용할 수도 있게. 대신에 그럼 임대료의 재산권을 부담의 제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조금씩 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폭등을 안 시키더라도 그래서 건물 입장에서도 자꾸 상인 받기 그러면 자기도 귀찮잖아요. 그럼요.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럼요. 그러다 네네. 혹시라도 잘못된 또 진상 임차인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건물주도 길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기존에 장사 잘 예. 하셨던 분들이 사실 되게 그래요. 좋은 건데 이걸 네. 바꾸는 이유는 바꾸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네. 거죠. 근데 그 구조가 좀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만 덧붙이면 바로 저렇게 오랫동안 장사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에 아주 오래된 사실 생존의 공간이었는데 문화가 되는 그럼요. 동네와 거리가 생기는 장인이라는 게 겁니다. 탄생하는 네. 100년 된 가게, 200년. 한국은 눈 씻고 다녀도요. 50년 된 가게도 보기 어렵습니다. 왜? 없죠. 다 중간에 쫓겨났거든요. 왜냐면 점점 이게 홍대 문화니 어디 문화니 이런 해방촌 문화니 이런 게 그런 친구들이 분할을 만들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이 비싸니까 다 쫓겨나요. 그럼 역시. 이 친구들이 또 따서 다른 문화를 만들어요. 네. 그럼 거기가 동네가 또 떠요. 맞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게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만 살아남고 네. 집값만 비싼 데가 돼 있어요. 문화가 죽어요. 그래서 그걸 백화현상이라는 사회 용어도 나와 있고 네. 방금 이제 범규님 말씀하신 그게 그 유명한 젠트리피케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본인이 말한 거예요. 동네가 젠트리화됐다. 약간 고급화되더니 어. 기존의 문화를 만들었던 세입자나 예술가나 가난한 사람들 이웃은 다 쫓겨나게 된다. 네. 사회현상에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요즘에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번역을 되게 했었는데 둥지 쫓김 현상. 네, 네. 와닿는다. 근데 이제 아, 그렇게 좋다. 되면서 그 둥지 내몰림. 쫓겨난 동네들에 이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큰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수익은 안 나거든요.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와 있다가 결국은 수익이 안 나네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그 상권이 다시 또 죽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예. 누가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느냐 맞습니다. 지금 이건데요. 그래서 상생경제 프로그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센스도 있으셔요. 이 임차 상인들이 살아야 네, 맞아요. 가정경제가 살고 그럼요. 지역경제가 살고 문화도 산다니까. 네. 저는 범규님 이제 예술가니까 그 예술가들이 그 동네에서 장사도 하면서 뭐 공연도 하고 문화도 많이 만들어놔요. 그럼요. 근데 갑자기 쫓겨나면요. 그래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들어보세요. 맨날 여기저기 가서 보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브랜드를 무슨 문화가 있어요. 그냥 네. 기계적인 소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뭐 3대째 오. 내려오는 그다음 100년 100년 된 가게. 이런 유럽에는 것들이 200년 된 가게.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꿈이 나도 저 100년 된 뭐 국수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네. 뭐 100년 된 붕어빵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되는 건데 우리는 뭐 다 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규직, 건물주 너무 슬픈 건물주, 자아상이에요. 공무원.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고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임영희 상임활동가가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한 일을 한 게 그런 투쟁을 거쳐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네. 5년, 일단 주요가 5년.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거죠. 5년 안에는 쫓아낼 수 없다. 이제 13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15년에 한 번 개정이 네. 됐는데 이제 13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상가법이 2001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사실상 5년 동안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라고 만든 법이지만 하나도 기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아예 법의 적용을 못 받았고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도 건물주가 뭐 예를 들어 재건축할 거야 그럼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13년 15년 거치게 되면서 보완이 돼서 이제는 이제 한 5년 정도까지는 장사를 시작하시면 좀 조심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돈 올리는 건요? 그 퍼센테이지는 없어요?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5%로 1년에 5% 이상의 임대료는 인상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권리 자체를 5년밖에 안 주니까 5년이 넘어가면은 뭐 5%가 아니라 이제 아까처럼 300만 원이던 걸 1,200만 원 하던가 나가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으라차차 공식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면 정말 딱 한 가지만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보완이 돼야 된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법에서요? 법이든 뭐 뭐든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인식. 이제 뭐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다 보니까 나도 건물주 되면은 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돈 번다라는 그 이유는 건물주가 되면은 건물값이 오르는 것도 있고 월세도 좀 맘대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임대인도 그냥 임대업이라는 업을 통해서 적당한 정당한 수익을 내는 정도가 이제 돼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이 장사하는 가게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가게가 아니라 이 사람의 생업이 달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생업이 달려있는 가게니까 이 가게를 내보내려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야지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정말 건물을 뭐 부쉈거나 건물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거나 더 이상 얘는 임대 주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인도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갑자기 야 헤어져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이러진 않아요. 너무 슬프죠. 뭐 밑도 끝도 없이 야 헤어져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건물주들을 배려를 안 하는 게 3개월 이상 임차를 안 내면요. 그럼요. 그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그건 계약이 살가 되니까 저희가 임차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올려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장사 잘 되면 방금 말한 5% 정도 올려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임대료선 그 건물주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수익 사실 장사하는 분들은 더 많은 수익이 왜냐면 건물 대부분 그 임차 공간이 한 뭐 10개 안팎은 되잖아요. 그렇죠. 몇 천만 원씩 소득 올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TV에서 코미디 프로 중에 쓰리랑 부부 뭐 이런 거 유행해서 아주 옛날인데 좀 옛날 분이시군요. 기억하면 안 되나요? 근데 항상 이제 에피소드 마무리될 무렵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이렇게 방 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집주인이 방 빼라 그러면 아무 때나 빼야 되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사장이 맘만 먹으면은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너 그만 나와 이러면 그만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이 사람의 가게에 들어간 공과 어떤 재산과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라면 이거를 절대로 함부로 내보내라고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망 선고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누군가에게 일터에 나가라고 말하는 건요. 사망 선고입니다. 네네. 이거를 우리 건물주 분들이 아시면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맞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막 거예요. 상생 활동을 했던 이런 이제 임대인 분들 중에서 나중에 그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연락 오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신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같이 투쟁을 했던 임대인이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딸이 임차에서 뭘 하고 있는데 임대차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한 두세 건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희망인 게 요즘에는 착한 임대인이나 착한 건물주도 많으셔가지고 맞죠. 또 네네. 교회 NGO에서 그럼요. 캠페인도 하세요. 네. 뭐 주거나 상가나 나는 10년 이상은 최소한 보장을 해주겠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이런 서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하다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막 1인 시하고 피눈물 호소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최선의 상생책을 마련해가지고 뭐 현금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간 보장해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 유명한 방배가 김미아 선생님의 그 유행했잖아요. 네, 김미아 선생님들이 이제 또 세입자, 주택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 YTN도 지금 저를 5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프로그램이 안 되면 다른 데에 나를 좀 넣어주고. 그러니까 생업이 지금 그러면 먼저 이제 한번 쓱 5년 넣었으니까 이상. 5년 보장해줘야 돼요. 아니요. 지금 다 자기 살자고 그러는데 저를 먼저 그러면 생생경제 진행자를 5년을 보장을 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는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날아가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저희는 지금 4대 보험이 안 돼요. 저는. 예, 특수고용 노동자. 지금 밖에 작가분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놔두라고 나고. 저분들 붙잡아도 안 있을 분들이에요. 어쨌건 우리 으라차차 상생경제가 건물주에게 좀 갑들에게 우리 을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 분명히 바뀝니다. 변화될 거예요.
좋네요. 네. 오늘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임차인도 같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개그맨 정범균 씨, 맘상무 임영희 상임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으라차차 들으시면서 임대료로 정말 마음 상하신 분들 많으셨군요.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1539님께서는 과한 임대료를 요구할 시 그 건물의 임대를 5년 후에 임대하도록 하면 어떨지라는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과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건물을 5년 후에 소유권을 박탈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든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76님, 저 이번 달에 나가야 하는데 권리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689님, 이게 의외로 공급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전세금도 쭉 빠졌고 4년 전세도 나왔다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생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우리 KTX 승무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7079님, KTX 진실 꼭 승리합니다. 힘내세요, 승무원님들. 7531님, 같은 경험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큰 위로 드립니다. KTX 승무원님 힘내세요. 3391님, 이분은 문자를 잘못 보내셨네요. 19형님 이러고 보내셨는데 아마 TVN에 보내실 문자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으세요. 8291님, KTX 승무원 사건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져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1001님, 2번 KTX입니다. 0984님, KTX 승무원의 절실함이 친자매처럼 다가오는 인터뷰였어요. 화이팅 하세요. 8588님,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세요. 4204님, KTX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7235님, 이번 힘내세요.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셨고요. 9193님은 이번이요. 운전하다 잠시 멈춰 문자 드려요. 승무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멈춰서 문자 주실 정도로 정성을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자로 3288님이 지난번에 나라별 비행기표 싸게 구입하는 기간 팁 알려주시는 방송 며칠이었나요? 하셨는데요. 4월 12일 방송이었고요. 다시 듣기 아니면 YTN 라디오 앱 홈페이지 혹은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